저같이 그냥 인덱스 투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스닥 지수 싸 보이는데 이제 점점 나스닥이 저도 코스피보다는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오늘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열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난 깨먹었을 때의 고통도 피하고 싶어. 이런 걸 잘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 전 세계 시장을 쫙 보면서 제일 지금 잘 나는 시장에서 돈을 좀 더 해서 좀 바보가 멍텅구리가 된 시장으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이시자 이제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시죠.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모시게 된 날 3일 전과 오늘 아주 그냥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어가지고 야 오늘은 또 그냥 지금 지수가 뭐 한 10몇 프로가 올라버렸어요. 맞습니다. 순식간에. 야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지금 참여하신 분도 뭐 들어갈까 고민하는 분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왜 빠졌는지 그 얘기부터 그리고 이게 과하게 빠졌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빠진 이유는 비쌌기 때문입니다. 비싸서 네, 뭐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네. 때는 국가별 비교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이게 내러티브가 다르고 네. 나라마다 팔자가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나라는 그냥 TSMC 하나 보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일본 같은 나라를 볼 때는 수출주도 봐야 되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내수주도 봐야 되는 거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AI 기업들 안 볼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다 다른데 국가별로 한국 PER이 미국보다 싸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 얼척 없는 짓이고요. 결국 어떤 나라 경제 상황이 싸냐 비싸냐 주가가 비싸냐를 따질 때는 역사적인 그림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PER, PBR 밴드에서 볼 때 어떠냐 하면 6,000선 넘었을 때는 솔직히 좀 많이 비쌌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PER 주당 순이익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냐? 그러니까 11배 정도 네. 나오는데 그때 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00일 넘었을 때가 18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건 MSCI 기수입니다. 네.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0대 기업 정도의 실적 전망 기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로 비쌌던 상황이니까 대략 과거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뭐 70-80% 이상 비쌌는데 뭐 근데 이제 그게 옛날이랑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팔자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15배 정도까지는 뭐 옛날에도 종종 갔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고 이제 15배 정도를 보면 대략 그 주가가 한 5,500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이 5,000포인트 깨지려고 폭락하는 시점에는 좀 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뭐 비쌌다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가 비싼 데다가 이제 더 문제가 뭐냐 하면 도대체 미국이 이 전쟁을 왜 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미국이 이란 공격해가지고 얻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뭐 전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이란이 5%예요. 1년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생산되는데 네. 그중에 500만 배럴 생산하는 사실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큰 나라였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더 나가서 지난해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신나게 벙커버스터가 더 들어가지고 네. 핵시설 다 박살내놨는데 죄송합니다만 독재자를 뭐 제거한다 멋있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발생하게 되는 위험이 너무 커요. 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엄청 큰 나라거든요. 대략 이라크의 한 3배, 4배 네. 정도 되는 땅인데다가 인구도 1억이에요. 197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35년, 36년 넘게 그 회교 신정 뭐 이런 나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력을 또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혁명 수비대라는 사람들이 또 한 30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또 치안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히잡 시위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면서 많게는 수십만 적게는 수만 명을 죽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위에 참수를 했어요.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나? 총칼을 들고 주변의 원한을 잔뜩 30에서 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중인데 총도 없는 네. 민간 민주 세력이 그걸 없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 그 영상 봤거든요. 뭐 아파트에서 뭐 신난다고 노래 부르니까 바로 총 쏴버리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히잡에 썼는데 머리카락 보인다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곤봉으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 네. 예, 물론 이제 쿠르드족 아가씨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브로큰 네이션, 그러니까 실패한 국가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한 국가에
지도자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결국 앞으로 발악을 하는 그 무기를 든 깡패들, 무기를 든 폭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30에서 5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또 원수인데 과연 굴복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전쟁인데 또 할 거라면 1월에 민주시위가 날 때 그때 했어야지. 네. 그거 다 꺾이고 난 다음 수만 명이 학살당한 다음에 지금 이걸 공격한다? 뭔가 꼬였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 침공했다가 그 고생을 했는데 네. 이게 잘 해결될까? 과연 미국 이란 내에서 46년 동안 회계 원리주의 세력이 철권 통치를 했는데 그 46년 동안에 제대로 된 어떤 저항 세력이 존재할까? 그 중국이 원유를 이란에서 뭐 싸게 사오기 때문에 중국 압박용으로 베네수엘라랑 뭐 이란을 쳤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 그러면 러시아에서 사오면 되죠. 큰 의미가 없다. 이게 500만 배럴이라니까요. 하루 500만 배럴 생산하는 전 세계 생산량 5%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약간 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수세에 몰려서 그냥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국은 네타냐후 때문에 한 것 같아요. 3월 31일까지 그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총선거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현재 총리인 네타냐후가 거의 패배하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오랜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해버리면 다시 이제 그 대각 총사퇴 및 총선이 또 딜레이 되니까 또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사실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로 네. 국립 호텔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래저래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어떤 정치적 이유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못 걸고 끌려간. 그래서 이제 회교 원리주의 지도자들을 다 죽이겠죠. 다 죽이고 나면 국가가 이제 민병대 국가가 되는 거죠. 아까 네. 이야기했던 총든 깡패들, 총든 무장 세력들이 각 지역을 할거하면서 기름 파가지고 이제 주변이를 교역하거나 뺏어오는 약탈 국가로 갈 가능성이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주가가 지금 반응하는 것 중에 뭐 가장 큰 거는 뭐 주가가 비싸서도 있지만 그 호르무즈 뭐 해협이 이제 막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 원유 튀고 뭐 물가 상승하고 뭐 시장이 좀 이렇게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상상력까지 거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3년 이라크 전쟁 네. 이후처럼 되는 거. 그러면 실제로 그걸 그렇게 걱정하는 되면은 거죠. 그렇게 될 확률도 높다고 높죠. 보시는 거예요. 후세인 잡아서 죽인 다음에 이라크에서 평화가 찾아왔나요? 이슬람 스테이트 IS 쉽지 않죠. 들어서서 네. 그 뒤로 10년에 걸친 사실상 내전과 국제유가의 끝없는 상승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거의 7년, 8년 정도 유지됐던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라크보다 이란은 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전부 다 산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게릴라전을 펼칠 사람들을 향해서 군대를 투입한다? 이건 뭐 제가 봐서는 거의 또 한 번의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니까. 근데 미국 내부에서는 뭐 이번에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엄청 왜냐하면 높을 텐데. 전체 국민들의 이번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이 27%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혀 할 이유가 없는 전쟁을 했고 또 한다면 올해 1월 민주시위 났을 때 그때 빨리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타이밍은 타이밍대로 다 놓치고 적어도 시위를 주도했던 어떤 리더들은 다 학살당한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뭐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한 거죠. 제가 그 한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작년에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삐삐 폭탄 터뜨려서 다 날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회교 원리주의 지도자 및 그리고 민병대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 같은 혁명수비대의 주요 간부와 핵심 라인 모두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AI가 됐던 휴민트가 됐던 아니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람을 색적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한 방에 그 지도부 수만 명을 네. 날려버릴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암살 능력이 있다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다. 네. 그냥 헤즈볼라가 어버버해서 삐삐로 터진 거랑 이란에 있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무튼 권력의 지금 상층부에서 45년간 꿀을 빨았던 사람들 모두를 시나리오 같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뭐 제가 틀리는 거고 그냥 기쁘게 틀려야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이틀 급락하고 오늘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뉴스 따라 그냥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좀 꽤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제는 전쟁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고 있는 배들 다 쏴버리고 막 그러니까 네. 유가 폭등하니까 난리 났다 그러고 어제 폭락한 거고 어젯밤에는 아니다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뭐 협상한다. 협상도 뭐.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즉각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제가 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지금 거기서 이란 내에서 누가 미국이랑 협상하자 그러면 바로 살해당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은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저기 아버지 죽고 네.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네. 둘째 아들이 맞아요. 권력을 물려받네, 걔도 암살 당했네 그러고 있는 중인데 걔가 미국이랑 지금 협상해야 돼 그러는 순간 바로 회의석상에서 저 같으면 총 쏠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정치 뭐 그런 그 뭐랄까 뭐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주가나 이런 걸 예측하는 거를 더 지금 조화들 하시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냥 홀드인가요 그냥 우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드야. 예, 저는 리밸런싱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 어떻게 예, 지난 5월화 계속 샀습니다. 아 계속 사는 걸로. 왜냐하면 폭락하면 사는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 말은 결국에 이게 잠깐 어떤 뭐 이렇게 영향은 주겠지만 비중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게 그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게 AI 수요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죠. 우리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AI 붐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오른 거지. 네. 우리가 정말 뭐 중동에 수출을 많이 하고 뭐 물가가 안정되고 해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아, 그렇죠. 환율은 지금 계속 뭐 1,500원 가까웠고 외국인들은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작년 연말에 좀 사다가 요새 좀 많이 오르니까 그냥 좀 비싸다고 보고 매도하는 중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 와서 우리가 놀란 거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약간 막연한 불안감을 이번에 좀 한번 탁 건드린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어서 좀 팔고 있는데 갑자기 폭락이 오니까 네, 좀 더 팔아. 그게 받아주던 사람들이 어제는 개인도 거의 수매수가 재치를 감췄잖아요. 네. 받아주는 사람이 외국인이 신나게 계속 팔고 있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싹 사라지는 순간 마이너스 12%. 그러고 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더 팔 수가 없겠는데 야 매도 중지 이러고 나니까 또 장이 금방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좀 없었던 거죠.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가 시장이 좀 과열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졌고 여기에 외부 충격 발생하니까 지지선이 사라진 거지.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스피 뭐 지수가 보통 이제 PER이 11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최근에 뭐 15, 18배까지 갔다. 최근에 오른 거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거기 때문에 미래의 PER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올해 뭐 매출 아니라 뭐 영업이익을 막 200조씩 찍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싸지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정도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한 반년 네. 버틴다. 그럼 연말 되면 PER 한 13배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제 말은 이제 올해 이익은 다 땡겨서 반영하고 네. 내년 이익까지 땡겨서 반영하는 밸류에이션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달리는 말에 오르타는 거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갈 때 불을 더 지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6,300이 고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한 1,000포인트 그냥 고점에서 순식간에 붕괴된 이유는 좀 비쌌던 너무 빨리 달린 거. 두 번째 외국인 매도. 마지막 세 번째 외부 충격인데 이제 외부 충격은 앞으로도 나는 좀 어떻게 계속될 것 같은데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한 3, 4일 신나게 한 하루에 그냥 5조 10조씩 팔았더니 시장에 1,000포인트 빠져버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또 팔아야 될 이유가 잘 없죠. 리밸런싱도 이제 대충 MSCI 네. 리밸런싱도 대충 끝났고 그래서 수급만 좀 개선되면 시장은 또 얼마든지 여기서 트레이딩 가능한 영역 아니냐 싶어서 리밸런싱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연말 되면은 뭐 지금보다 지금보다는 플러스 더 갈 좋아. 가능성이 저는 더 있지 않나. 그거에- 요거는 이제 뭐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란은 장기전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리비아처럼 될 수도 있다. 계속 아시잖아요. 카다피 정권 네. 물러진 다음에 15년 됐나요? 15년째 사실상 군벌 통치 내전 상황으로 가고 있는 리비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하면 전 세계 5%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던 이란은 이제 석유 생산 없다.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이란에서 가까운 쪽으로 배를 건너갈 때는 로켓포, 뭐 알라의 요술봉, RPG 같은 거 이런 거 쏴대는 그런 무력 세력들 때문에 시장에 한 번씩 혼나는 그런 시기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중간 중간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슈 그렇죠. 나오면 이슈가 또 나오겠죠. 떠지겠죠? 또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나 뭐 지금 받았던 충격만큼 더 큰 충격이 발생할 거냐라고 물으면 이것도 문제지.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충격받았냐면 그 월요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도에서 그 마크 루비오가 국무장관이잖아요. 네. 걔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미국이
함께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묻기에 우린 그러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시작했다. 이런 죄송합니다. 도구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건 저 이스라엘 저 네타냐후 정부가 무너지냐 마냐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공격하는 거를 미국이 그냥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 있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화요일 날 화들짝 놀란 거죠. 이게 뭐 이렇게까지 아마추어냐? 야 이건 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멍충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랬다가 또 어제 트럼프가 아니다. 야 금방 끝낼게. 막 이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속아주는 척 하는 거지. 아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일 걱정인 건 어쨌든 장기화되면 빠진다라는 그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장기화돼도 이게 뭔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그래서 어제 충격 받았고 오늘 반등 나오고 했지만 시장이 당장 플러스로 뭐 예전 6,300 넘어서 쭉쭉 땡기기에는 이게 이제 없던 시장의 악재가 크게 터졌다. 네.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1,000포인트 낮출 악재다. 500포인트 정도 낮출 악재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져서 이제 골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그게 근데 세계 경제에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들어가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 수 있는데 답답하죠.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오늘 촬영 기준으로 한 5,5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에 들어가도 되는 거냐라는 것도 별개의 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했어요. 기계적으로. 예, 폭락하면 산다. 폭락하면 산다. 그게 리밸런싱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미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에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가 지금 들어가는 게 투자적으로 좀 이득이 있냐? 왜냐면 그건 잘 미장도 아직 예,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고 하니까. 예, 저는 올해 내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 국장보다 미장이 좋다. 국장보다 미장이 좋다. 왜 그러냐? 국장은 너무 미래를 많이 땡겼었다. 너무 많이. 그런데 비해서 미장은 조정을 먼저 받았다. 네. 그래서 저는 미장을 더 올해는 계속 연초부터 작년 연말에 와서도 했지만 네. 올해는 국장은 수익을 잘 지키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미장은 미리미리 AI 버블 같은 걸로 이런 걸 매려맞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기 뭐 저 이란 사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악재입니다만 결국 저는 케빈 호시가 이끄는 미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장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은 뭐 금리를 못 내린다 뭐 이런 막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그냥 사람들이 막 우하고 몰려다니는 거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130불까지 갔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7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지금 5만 악재가 다 터지고 있는데 뭘 뜻하냐? 러시아에 비해서 이란 충격이 훨씬 적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뭐 탄도탄이 네. 급격히 지금 발사량이 줄었잖아요. 네. 걔도 재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 타고 나가서 지나가는 유조선을 향해서 알라의 요술봉 이런 거 몇 개 터뜨리는 정도의 물론 배에 손상 가지만 침몰하고 그럴 정도의 타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너무 공포감이 예, 시장에 있는 공포감이 것이다. 있는데 국제 유가를 딱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130불에 비해서 지금은 한 50불 났다. 그리고 또 미국의 셰일 증산이 그냥 마기만 열면 엄청나게 쏟아질 셰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뭐 원유가가 폭등해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그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냐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생산성 향상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AI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또 AI가 미래에 온다라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고용을 줄여서. 그래서 실제로 미국 고용이 그렇게 안 늘잖아요. 네. 어제 ADP는 좀 늘었지만 뭐 그래봐야 6만 명. 굉장히 인구 대비해서 고용이 많이 줄었다. 임금도 잘 못 오른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가 내려가요. 그럼 체감 인건비가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 막 그런 코어 근원 인플레 말고 그 식료품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은 네.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뜰 수 있지만 그건 미국산 셰일이 다 해결할 문제인 거고 6개월 정도 안에 해결될 문제인 거고 더 나가서 미국의 근원적인 문제 인건비가 계속 팍팍팍 올라가서 연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대출자들 취직 못하는 네. 그런 문제들부터 AI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세상인데 이 인플레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유가로 인한 일시적 인플레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인플레가 나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막 200조, 막 300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200조든 뭐 220조든 뭐 찍힌다고 치면 지금의 가격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PER 뭐 6배에서 8배 사이니까. 그리고 그 어쨌든 AI로 계속 이제 투자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디램은 사러 올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그냥 그 국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렇죠. 하는 게 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국정 투자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시장이 왜 과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네. 대한 근거를 지금 부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방산주 빼고는 죄송합니다. 살 게 없어요. 더군다나 네.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급등해가지고 가전회사들 전 세계 가전회사들 네. 애플, 닌텐도, 소니 같은 회사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이런 걱정들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비싸니까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2월 달에는 막 덩달아 다 올랐잖아요. 네. 그게 시장의 전형적인 과열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대표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뭐 방산회사. 나머지 국장을 조선 뭐. 좋게 보지는 않는 예.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산업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석유화학, 거의 건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원전 관련주 막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해가지고 지금까지 돈 벌었어요. 워낙 실적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테마를 가지고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의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다 틀렸다고 저도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백히 AI 혁명의 피해주들까지 오르더라. 그러니까 AI 혁명에는 수혜주가 있잖아요. 네. 전력, 네. 전선, 반도체, 뭐 그래 들어서 원자력까지 합시다 그래. 원자력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지만 저는 태양광이라고 보는 쪽이지만 아무튼 왜냐하면 즉각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렇죠. 원전은 시차가 안 너무 되죠. 많이 걸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네. SMR 뭐 하나라도 돌아간다면 이야기하자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정도의 오다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 가스들 수출 수입 그 물량이 계속 앞으로 이란 때문에 늘어날 테니까 네. 조선 회사들 앞으로 배 많이 지어야 되고 운임 올라갔으니까 조선사도 좋아진다. 자, 한 5개 산업 나왔잖아요. 이거 말고 좋은 산업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우리가 창창한 산업이 있냐고요. 사실 뭐 가전 이런 것들도 뭐 피해라면 피할 수 있죠. 제가 오늘 보니까 닌텐도가 그 닌텐도 이제 2가 나왔는데 그거 메모리 값 올라가는데 올리나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갤럭시 S26 나왔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네. 노트북들 요즘 막 난리거든요. 가격. 저도 작년에 3년 전에 샀던 거랑 비슷한 사양으로 이번에 새로 이제 노트북 잘 안 돌아가서 맞추는데 한 3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잖아요. 더군다나 비행기도 못 뜨고 여행도 못 다닐 거고 언제 지나가다가 미사일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전체에 보면 분명히 별로 좋은 산업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그 5개 산업, 4개 산업만 보면 되는데 그거 오르니까 이것도 싸요 그러고 막 억지로 붙여서 올리잖아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저는 뭐 로봇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이미 그 아마존은 2013년 키바라는 네.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계속 그 물류센터를 전부 로봇으로 다 커버를 했고 실제로 5년 전부터는 고용도 줄어 그렇게 매출이 역사상 최대치를 매년 찍는 회사가 이미 로봇을 다 그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줄이고 있을 정도로 쓰는데 그런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 비중이 몇 프로냐?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가 창창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먹을 게 있다라고 단순하게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펼칠 수 있죠? 사실 제가 아까 뭐, 여기서 그래서 네. 이 5개 업종에서 지금 벌써 빠져 있는 업종이 로봇 빠져 있지, 자동차 빠져 있잖아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된 반도체 물가나 이런 게 올라가면 마진 축소가 벌어질 산업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팔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살 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시장이다. 신규 진입은 조금 애매하다. 난 모르겠다. 적어도 이 시장이 이런 아주 AI 혁명 속에서 수혜를 받는 4개 내지 5개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굿. 네. 근데 긴가민가 하는데도 올라간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굿. 아니 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정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으니까 난 모르겠다. 예, 그건 모르겠다까지는 굿. 명백한 피해주까지 오른다? 어우 이거는 과열이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이제 미장은 좋다라고 하셨는데 미장은 AI 버블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블은 아니라고 뭐 버블의 초입이라고 좀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예, 싸죠. 물량도 예, 비쌌는데 되게 비쌌는데 네. 좀 점점 싸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 네.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도 높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시각들 속에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크다 그러면 6월에 정권 잡은 케빈 네. 오시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 한 1%씩은 팍팍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내릴까? 더 그 사람 밖에서 노골적으로 정책금리 적정금리 2% 전후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사람. 매파라고 막 불렸잖아요. 얘가 연준 이사일 때 네. 쟤들끼리 다 입 벌고 그랬습니다. 와, 뭐 이런 애가 연준 이사를 하냐. 예, 그래서 연준 이사 그 중간에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나온 애잖아요. 자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못 견딘 거죠. 못 견디고. 예, 너무나 대내외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보냐? 넌 뭐야? 넌 정말 세상을 지금 너만의 세상을 사는 거니? 그 케빈 오시가 어떤 소리 했던 인간이냐면 2007년에 그 CDO, CSO, CDS 가지고서 새로운 금융 혁신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될 거라고 떠들어대던 애고요. 2010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실업률 10%까지 도달을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아이고. 외친. 예, 죄송합니다만 거의 IQ가 좀 한 자리에 가까운. 반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네요. 예, 한 자리에 가까운 애다. 근데 그런 애가 연준 의장이 된다. 네. 그게 뭘 뜻할까요? 트럼프 말 잘 듣는 거수기 하나, 잘생긴 거수기 하나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 예, 그러니 뭐 전쟁을 하든 말든 뭐. 이 양반은 역사에 자기가 어떻게 기록되는 거에 대해서 보다는 와, 나 연준 의장 먹었어 이걸 좋아하는 그런 멍충이기 때문에 네. 예,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할 거라고 보는 쪽에 서 있고 그래서 미국 저는 장기채 같은 거는 시장이 주렁주렁거리고 분명히 피를 흘리는 건 사실이지만 한 1년 정도 텀을 보고서는 저는 미국 장기채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보는 쪽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국채 투자가 어쨌든 최근까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안 좋으니까 사는 거죠. 이제는 좋을까요? 모르죠. 그건 타이밍을 모르시면 안 되고요. 이제 금리가 예, 그냥 저는 미 연준이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가 2022년처럼 아주 자극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왜냐하면 중국발 디플레 수출이 말도 못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 무역자가 1조 달러 나거든요. 네. 그 1조 달러가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판 것도 있지만 사실 택가리에서 다 미국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쪽에서 인플레는 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가 공습, 중국의 저가 공습, 뭐 대표적인 게 테무. 네. 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전기차들 보시면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을 보고 가격이 엄청납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나눠쳐주는 이런 뭐 가격 인하가 되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2022년처럼 전방위적인 인플레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실업률도 뭐 좀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고 이럴까요? 제가 그 기사 봤는데 세일즈포스였나? 거기가 그냥 회사도 잘 나가는데 40% 그 감안한다고. AI 이제 AI가 너무 잘 돌아간다. AI 실업이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인플레는 일시적인 문제죠. 네. 이란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요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 투자력이 높아지니 그것도 있고 또 뭐 AI 기업들이 요새 채권 발행을 네.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플로우가 지금 거의 말랐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밖에 없잖아요. 네.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또 치고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후원의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투자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오히려. 아니, 이자율을 인하해줘요. 오히려 좀 이렇게 수혜받는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하드웨어를 이렇게 대주는 그런 것들은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빅테크가 더 이득인가요? 딱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어디 방송 가는 데마다 하는 질문이 작년 8월에 네. 반도체 가격이 6배 폭등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 봤어요? 그거는 진짜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왜 그랬냐 하면 AI 산업에서 혜택을 보는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럼 버려라 그러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그 저가의 DDR4나 5가 6배 오르고 7월인가부터 바뀌었죠. 뭐 갑자기. 낸드부터 네. 이렇게 오르는 거는 다 갖다 붙인 스토리죠. 물론 필요했겠죠 과거에도. 근데 그때도 뭐 불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별로 시장의 주류가 아니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이젠 추론을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해. 저장 장치가 충분히 많이 필요해. 여기 병목 현상이야 하면서 키옥시아 사야 돼.
웨스턴 디지털 사야 돼.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6개월 동안 달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반문하잖아요. 그러다가 병목은 해소됐어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있죠. 그건 모르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맨날 뭐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보면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한 분기 1,000억 불, 한 4,000억 불 투자했어요. 근데 올해 계획만 6,000억 불에서 6,500억 불 투자해요. 그러면 거의 한 50%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1조 달러 투자를 다들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에서 AI 쪽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 엔비디아가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랑 TSMC는 무조건 돈을 버는 거고 네. 여기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병목이 생긴 우리 메모리 반도체랑 랜드까지 벌었잖아요. 이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인공지능 관련된 AI 투자를 이렇게까지 늘리고 또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정부가 금리 인하해주면서 더 해라 그러는 건 뭐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에서는 좀 깎이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깎이죠. 그럼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주가랑 요새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미래에 먹거리에 길모 투자한다. 먹거리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얘가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되면 얼마 전 구글이 폭등한 것처럼 네. 얘가 1등 할 거야 싶은 애가 돌아가면서 1등하고 또 주가 폭등하겠죠. 또 새로운 신기술. 저는 뭐 재미나이 없이는 이제 일을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만 네. 전 구글을 신뢰해요. 네. 와 구글이 세계를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우리 개발자는 아닙니다 박사님. 클로드 코어크가 최고입니다. 클로드 너무 좋던데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이 막 그러면 그 클로드는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아시죠? 그럼 그 아마존이라고 하면 마소를 사야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뭐 그러면 또 사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딱 구글 느낌인 거. 그런데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제가 항상 이럴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개별 종목은 모르겠다. 왜? 네. 제가 봐서 지금 빅테크 8개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8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이 8개 중에 한둘만 살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망하거나 합병될 텐데 어디가 생존자가 될지를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냥 그때마다 야 이게 최고야 하는 게 계속 얼마 전까지는 오픈 AI가 최고였고 네. 오픈 AI 대주주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랑 또는 저기 뭡니까 오라클이랑 마소도 또 갖고 있고 네. 그쪽이 그렇게 한때 엄청나게 오라클 주가 난리도 아니었던데 좋았다가 또 또 이렇게 되고 그게 매번 바뀌는 거라서 그걸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저같이 그냥 인덱스 투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스닥 지수 싸 보이는데 이제 점점 나스닥이 저보다 코스피보다는 더 매력 있는 것 같다. 오늘 코스피는 많이 올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송합니다만 피해주들까지 갈 정도로 버블이었으니까 한국보다는 과열된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그럼 그렇게 나스닥 보죠. 지수를 사도 그럼 나스닥에도 꼭 뭐 빅테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디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비중 자체는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네.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보면 마소, 메타, 네. 구글, 아마존 이 빅4에다가 오픈 AI의 엔트로픽에 거기다가 QN 만들고 있는 알리바바의 딥스크가 만들고 있는 R1 이 8개 이 회사들 중에 3개를 제패할 애가 한두 개 나올 텐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충 다 같이 사야지. 그러면은 스페이스X 뭐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 거기에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서 뭐 주가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제가 생각해요? 계속 하는 이야기죠. 네, 그거는 그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작년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고요. 원래 그 IPO가 들어올 때 시장이 피크를 좀 치고 네. 그때 자금이 쏠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걸 살려면 뭘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지금 3월에 벌써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음모론을 약간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왜 그렇게 많이 팔았나? 결국 스페이스X 상장 공모 자금 마련용도 꽤 있지 않냐? 네. 그게 대략 작년 말에 프리 IPO로 8,500억 불 정도 조달했고요. 이번에 상장하면 보통 1조 5천억 불에서 1조 8천억 불 보거든요. 네. 2배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장외 주식이라도 사야 되는 거고 IPO에 참여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쏠려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 장이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거의 인과관계를 100% 입증하기는 어렵고 결국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랬구나 그러겠죠. 근데 보통 IPO 할 때가 제일 상황 좋고 기대감 좋고 할 때 하잖아요. 그 그래서 말은 제가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 그 스페이스X와 딥시크 사이에 고점이 오지 않겠나 미국 장도. 딥시크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사실 클로드 코어도 그렇고 클로브 코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클로드도 곧 상장할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닌 것 같은 게 올해 이번에 또 프리 IPO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런 걸 3,800억 불 밸류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연말에나 내년 초에 한 8천억 불 정도 밸류로 들어올 텐데 한번 이게 스페이스X의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피까지 이렇게 네. 어마어마한 IPO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시장에 수급 불안이 생기면서 결국 무너지겠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럴 게 걱정되면 그냥 지수를 사버리면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차피 뭐 그게 그거니까. 또 엔트로픽 뭐 스페이스X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상장 회사들이 또 그 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스페이스X는 이번에 유통되는 물량이 상장될 때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 그런 이야기도 꽤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더 기대들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일수에서 풀리는 그 락업에서 풀리는 물량들이 크지 않으면 돈을 또 크게 벌 수 있다. 그런 기대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쯤부터는 오히려 지금 국장에 너무 막 사람들이 막 기대감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산을 좀 배분하는 마음으로 위장도 좀 가야 된다. 전 자산 배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네. 많이 오르면 자꾸 빼요. 아유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데 싶은 데 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2023년, 24년에는 중국장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중국이 그때는 그 PBR이 0.5배였어요. PBR 0.5배. 진짜 쌌네요. 북밸류에 0.5배 거래됐어요. 근데 그럴 때 사는 거고 또 그때도 계속 일본 주식 좋아했고 작년에는 금으로 저희가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국장으로 좋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매년 계속 어디가 주도하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 대체로 시장이라는 게 직전 해에 좋았다고 해서 다음에 꼭 좋으라는 법이 있거나 상대적인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3, 24 미장이 너무 좋아서 작년 미장이 쉰 거고 반대로 우리는 23, 24를 쉬었던 한국이 작년 하반기에 불을 뿜은 거고 이렇게 좀 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장이라는 게 어디가 오를지를 미리 알고 길목을 지키면 이게 뭐 최고의 투자자가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의 주식은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저 완전 바보 취급 당할 때 그때 좀 사두는 거. 그리고 스타가 됐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좀 빼가지고 또 다른 바보를 좀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마음 편하게 큰 충격 없이 돈을 굴려나가지 않겠나. 저희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도 저희가 손실률이 2%가 안 났어요. 네. 국장이 12% 빠지는데 뭐 저희들 상품별로 다 다릅니다만 고객들이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고맙다고. 그 왜 그런가? 저희가 국장을 미리 줄여놨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또 국장을 어제 같은 날 산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수익은 당연히 국장에 올인한 사람이 제일 좋았겠지만 리스크도 항상 우리는 봐야 되는데 리스크까지 밸런스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난 깨먹었을 때의 고통도 피하고 싶어 이런 걸 잘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 전 세계 시장을 쫙짜보면서 제일 지금 잘 나는 시장에서 돈을 좀 빼서 좀 바보가 멍텅구리가 된 시장으로 그 시장이 근데 이제 경쟁력이 아예 없는 시장은 빼야 되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게 4개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AI 시대에 그나마 간판 걸고 주식을 투자해 볼 만한 회사, 나라는 4개밖에 없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더 있어요? 이 4나라 말고 AI 시대에 먹거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좀 사면 되지. 네. 왜 그렇게 올인하냐고요. 좀 오르면 좀 정리하고. 그렇죠. 네, 딴 데로 좀 갔다가.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우리나라가 미호가 아니고 너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AI 붐의 피해주까지 오르는 거 보고 좀 국장보다는 미장이 좋아.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하이슬 팔란 얘기는 아니십니다. 전 그건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종목 고르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도 좀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금은 결국에 이제 어떤 위기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돈이 많이 풀리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올 한 해도 그 작동 로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금도 괜찮지 않나요? 금도 가겠죠. 근데 금이 너무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미. 저희는 좀 1월에 좀 많이 팔았거든요. 금을. 네. 그래서 그거 판 돈으로 이제 채권도 좀 사고 뭐 그러다가 이번에 그 가지고 있던 현금 안전자산으로 대피했던 돈들을 또 이번에 국장에 또 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저희는 좀 약간 유하게 하는 편이고요.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꼭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덜 깨먹는 데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잃지 않고 오래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굳이 뭐 금을 지금 여기서 올인하는 건 전쟁 나서 또 폭등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담아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다. 아까 좀 금을 조금 팔았다, 좀 많이 올라서 팔았다고 하셨는데 많이 올랐다의 기준을 뭘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목표 비중 대비 이탈률이죠.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포트가 5개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에요. 네. 포트가 5개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골드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었다. 네. 이건 이제 가정이죠. 여기 지금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5개 정도의 포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이 너무 많이 폭등을 올라서. 해서 이게 30%가 됐다. 네. 그럼 한 10%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저희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팔고 이제 반대로 비중이 낮아진 거로 사고. 예, 보통 그때 이제 국장 막 그 금이 오를 때 국장도 좋았으니까 국장이랑 금을 좀 팔아가지고 미장이랑 미채권, 한국 채권도 좀 샀다가 이번에 폭락할 때 또 반대로 한국 채권, 미국 채권은 거의 가격이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금은 올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가지고서 또 폭락한 한국 주식도 좀 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상승률은 좀 적을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락을 막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는 그 워렌 버핏 영감을 좋아해요. 네. 워렌 버핏 영감이 첫 번째 투자 원칙이 뭡니까? 투자에서 잃지 마라. 네. 두 번째 원칙이 뭐죠? 첫 번째 원칙을 잘 기억해라. 네. 그러면은 금을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건 좀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좀 태워야 되나요? 네. 어느 정도? 10%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10%는 하자.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뭘로? 그 나스닥 붕괴되는 날이 언젠가 올 텐데. 네. 아, 왜냐하면 우리 장도 이번에 한번 박살나는 거 봤잖아요. 고점에서 20% 빠졌잖아요. 금, 월, 화 이렇게 3일 만에 20%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폭락이 오거든요. 그때 나스닥 시장이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에 한 5번 정도 폭락했었는데 그 5번 모두 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죠. 아마 뭐 종이 지폐로 평가되는 어떤 정보통신 기업들의 가치가 붕괴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금이 어떤 만에 하나 닥칠 수 있는 테크 버블, AI 버블의 붕괴 시점에 우리의 자산을 조금은 지켜줄 수 있는 존재니까 약간은 갖고 있자. 그런 정도죠. 그럼 금 얘기 나온 김에 뭐 지금 비트코인도 어쨌든 아주 상황은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러면 괜찮을까? 투자를 할 만할까?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 대상으로 저는 좀 만만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트럼프가 묻으면 근처를 가면 안 된다. 그렇죠. 트럼프 인사이더 웨일 이더리움 계좌 아주 유명하죠. 정말 너무너무 혐오스럽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현실이잖아요. 눈앞의 현실이죠. 그래서 탈중앙화의 논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졌죠. 두 번째 차트를 또 이제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제 잘 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5배 레버리지 성격을 좀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좋은 위험 자산이죠. 왜냐하면 내가 장을 지금 따라가는 걸 좀 놓쳤다 싶을 때는 코인 사면 되니까. 그러면 되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자산이다. 근데 이건 위험 자산이다. 이번에도 우리 느꼈잖아요. 전쟁 직전에 얼마나 폭락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7만 불 회복했네 막 그러지만 그 전에 빠진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예, 그러니까 뭐 디지털 금이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홍보 문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공격적인 어떤 레버리지 베팅을 하고 싶을 때 레버리지 ETF 사기가 지금 뭐가 좀 그럴 때는 코인 사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미래를 대체하는 또 다른 차세대 금이다 같은 이야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 자산의 비중을 가장 높게 잡아야 되는 부분은 미장인가요? 저는 미장이라고 보는 거죠. 미장. 아까 5개. 그 중에 미장의 오버웨이치 좀 지속돼도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장을 뭐 그게 뭐 30% 40% 가면 또 팔아야 되겠지만 네. 뭐 22% 23% 됐다고 바로바로 조정하고 그러지는 그보다는 좀 인내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듭니다. 금도 그럼 한 10% 정도. 그중가. 은이 결국에 더 많이 가고 물론 변동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은 그냥 금의 그러니까 코인이다. 예, 그 나스닥에 대한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가 비트코인이고요. 네. 골드에 대한 한 3배 레버리지가 은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붕괴되거나 이번에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 때문에 골드가 오를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이제 보험 차원에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을 사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금이 계속 오를 것 같은데 모멘텀, 금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난 단타를 칠 거야 하시는 분은 오늘 사도 되죠. 저는 안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면 저는 자산 배분을 하면서 금은 일종의 좀 안전자산 포지션으로 넣어놓은 거지. 네. 저는 여기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용도로 금을 갖고 있고 지금같이 국장 패닉 나올 때 살 수 있는 용도, 살 수 있는
자금의 원천으로 금을 선호하는 거죠.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정도 현금은 쓰레기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현금은 잘 타는 쓰레기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배분을 계속하는 뭐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뭐 현금 막 7천만 원밖에 없어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그럼요. 그 월급도 있잖아요. 월급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자산이 적을수록 자산 배분해야 된다. 자산이 적을수록. 왜 그러냐면 뭐 저도 이제 그 직장생활 초년에 친구랑 맞보증 서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네. 테마주 올인했다가 외환위기 때 쫄딱 망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그 시드 적을 때 한 방에 날려버리면 의욕이 꺾여버려요. 그럴 수 있죠. 네,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진짜 제가 저희 마님한테 충성하는 이유가 여기인데요. 그랬는데도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네. 그 뒤로 평생 충성을 맹세하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뭐 이런 분들은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잃어버려도 되는 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피 같은 돈들이지 다. 네. 근데 그러면 안 잃어버리는 게 최선이니까. 그래서 안 잃어버리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고 특히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시장을 보는 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돈을 깨져보면은 이제 또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점점 그렇죠. 점점 피를 흘리면서 시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육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제가 타율이 뭐 18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홍 박사는 그래도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하고 가더라. 정도만 돼도 승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10년, 20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10년, 20년 투자해서 모은 자산을 가지고 그때 정말 시장을 보는 안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해서 이렇게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젊어서 정보력도 없고 냉정심도 사실은 좀 약하고 그렇죠. 투자의 기간도 짧고 왜냐하면 빨리 승부 보고 싶은.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종목에 승부 보는 거에 대해서는 또는 뭐 알트코인에 승부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 선택이라고 존중은 할지 모르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아예 20대 때 손도 안 대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요, 적립 투자하지 않을 거죠. 이렇게 자산 아예 배분 이게 적립 지수나 이런 거가 좋지. 예. 괜히 개별 종목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상처만 있고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가능성이 이번 우리 2020년, 21년 동학개미들이 국장은 쳐다도 안 보고 다 서학개미 하게 됐던 그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특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맞아요. 때 그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오는데 몇 경원이 몰려서 막 전부 이건 무조건 간다 따상 가자 그러던 그 분위기랑 맞아요. 올해 2월 분위기가 좀 사실 좀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뭐 지금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야 된다는 분위기였죠 사실. 그러다 이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충격하면 오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성적인 분들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네, 피터 린치 선생의 말대로 네. 주식에 투자하면 당연히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조정 한 번에 깨끗하게 치유된다. 큰 폭으로 빠지면 정신 차려진다. 뭐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자산 배분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부동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해준다고 해서 뭐 물량도 좀 나오고 강남에는 뭐 금매도 나온다 뭐 이러는 상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세장이다. 연 한 5에서 10% 이상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5에서 10%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에서 5%면. 연 5에서 50% 정도. 뭐 제 기준은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렸고 전국 기준은 그보다는 한 5%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로 가정하면은 2억 정도나 2억. 1억 정도는 오르는. 그거를 그럼 따라잡기가 이제 쉽지는 쉽지 않은 않죠. 장인데. 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7년까지 네.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특히 그 3기 신도시 당장 제가 이제 제일 좀 기대를 거는 게 교산인데 네. 교산이 올해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하고 3년 걸리는데 보통 2년 네. 3년 걸리는데 올해도 한 건 없다. 그러면 뭐 강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신도시는 교산인데 뭐 없다. 참. 네. 그래서 서쪽에 대장 신도시 그리고 창릉 신도시 좀 들어올 텐데 뭐 죄송합니다만 주변 지역이다 거기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은 아니다. 네. 물량도 적고 왕숙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너무 공급이 없다.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죠, 그죠?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계속 동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2024년부터 시작됐던 그 금리 인하의 효과는 한 1년 늦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하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서 집값이 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주택 보유에 따르는 어떤 뭐 기회 비용이 좀 내려가잖아요. 은행 이자율 5% 준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그냥 자기가 들고 있으면 5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2,500만 원이 된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팍팍 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번에 이런 여건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오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막 그러면 실질금리는 내려가잖아요. 실질금리는 내려가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가? 이 내수 불황에서. 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뭐 조선, 뭐 반도체, 전력, 원전, 뭐 변전소 설비 등등 아주 방산 뭐 몇 개 안 되는 한국의 아주 좁은 몇 개 산업만 호황이고 나머지 산업들은 정말 끝없는 불황에 늪에 빠져 있는데 물가 조금 올랐다고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격 뭐 이제 주택도 사실 이게 뭐 더 올라간다고 해서 싸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비싼데 좀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하는 후자다. 거잖아요. 지금은 비싸긴 한데 더 간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거 5개 업종, 방산, 조선, 반도체 등등 이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략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대략 계산을 제가 한번 러프 한번 해봤더니 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120만 명. 이제 그분들이 연봉이 올해 무조건 억은 다 넘었을 거고 2억도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거기 뭐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부인장님 네.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다며요. 그리고 또 노조도 다 세서 네. 연봉도 실적 나오는 것보다 더 올릴 것 같은데 그 돈 들고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조건 집 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공급은 없는데 서울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30만 중에 한 절반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업그레이드 수요가 한 15만 채 있는 거고 무주택자가 15만 있다고 그러거나 네. 또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 상경 수요가 또 15만 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매를 받아낼 능력자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또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또 책을 또 쓰셨는데 이 사실 이게 부동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정확하죠. 네, 빠진다 하다가 또 올라가고 예, 빠진다 그 하다가 올라가고. 예, 과거 6번의 사이클 이제 네. 다가온 이번에 사이클까지 6번째 사이클을 보면서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정부가 그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주는 네.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는 웬만하면 눈 딱 감고 사야 되는 그런 거고 반대로 정부가 죽작업 경기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책들을 쓰지만 그 대책들이 잘 안 먹히다가 어느 순간 붕괴되거든요. 근데 그때 네. 그 붕괴될 때의 캐탈리스트 그 계기가 뭐냐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딴 거 다 보지 않고 부동산 버블을 잡는 게 지금 모든 정책 중에 최고 중요해. 이렇게 결단 내리며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무리 장이 좋아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아무리 장이 나빠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주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해주고 그죠? 양도세 그런 거 세금 다 깎아주고 감면 네. 부동산 관련 세금 다 깎아주고 투기과열주고 다 해제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다 철폐해버리고 막 여러 사람 여러 채 사도 된다 막 이런 거 경과 규정 두고 막 이런 거 만들어주면서 정부가 세금 막 깎아주면서 하면 아무리 시장이 그지 같아도 사야 되는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는 23년이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반대 사이클 절대 가격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갖은 규제가 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공급 부족이랑 소득 증가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는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힘이 맞서면서 시장의 힘이 항상 이럴 땐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올라가는 중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금리 인상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붕괴되는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6, 27년에는 공급이 없는데 그 뒤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힌트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때쯤 됐을 때 27 지난 다음부터는 8, 9, 10으로 가면 아무리 분양이 지금 적어도 거기서 평당 뭐 기대대로라면 평당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가 네, 좀 3기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건축비 1천만 원에 뭐 네. 각종 비용 다 해도 평당 3천만 원 정도 네. 아파트가 나오면 20평이면 6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인근 바로 또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바로 인근 또는 강서구 바로 옆에 또는 구리 바로 옆에
6억짜리, 5억짜리 20평대들이 나온다. 그럼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은. 그 주변 지역부터 조금 가격이 빠질 것이다. 그럴 때 한국은행이 이제 내수 경기도 이 정도면 뭐 살아난 것 같고 네. 또 급박한 해외 경제 변수도 좀 덜한 것 같으니까 부동산을 잡는 데 내 올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지난번 총재님처럼 2022년 때 경기가 그렇게 나빠도 금리 미친 것처럼 올리던 네. 그런 형국이 또 나오면 까불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을 보시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야죠. 사서 물려야죠. 사서 물려라.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시장이라는 게 유동성이 너무 적어요. 유동성이라는 건 이제 수량이죠, 수량. 그 매매가 힘들잖아요. 일단 정부 규제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시장 규제가 너무 심해서 뭐 다주택자들 잠깐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금매가 나오네 만에. 근데 그 5월 9일 지나면 다 길던데. 네. 그 집을 살 때 그때 되면 막 한 단지 3천 세대 중에 3개, 4개 보고 사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왔을 때 만약 진짜 다주택자 양도세 급매물 나오고 그럴 때는 능력되고 그러면 살만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의 역사책이니까 지금 과거의 정책과 되게 지금 아주 흡사하게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967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1967년 그 한강 개발하고 강남 개발할 때도 정부가 양도세 규제 강화하면서 네. 부동산 잡으려고 그랬고 1978년 역시 양도세 규제 강화로 잡았고 1988년부터 89년에 3기 신도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으로 잡았고 네. 근데 그 뒤로 공급으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규제 플러스 경기 악화로 잡았죠. 대표적인 게 뭐 2008년 네. 그리고 2013년 저 하우스푸어 사태 그리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같은 경우 보면 다 정부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외부 충격 발생하면서 집값이 잡히지 정부의 정책만으로 집값이 잡힌다 이거는 개발 연대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특히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닥을 잡는 건 굉장히 쉽다. 정부의 3종 세트가 나올 때 사라. 네. 그리고 파는 건 뭘 해도 오른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정부의 그 금리 인상과 정말 무거운 정책들이 나왔는데도 무시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결국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올해 금리 인상한다면 뭐 쇼크죠. 예, 쇼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더 인하 안 하겠어요 사이클이지. 네. 금리를 이제 인상하겠어요 사이클이 지금 온다라는 건 지금 만약 온다면 그건 정말 쇼크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이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를 뭐 예를 들어 내릴 것 훨씬 같다. 낮춘다면 한국 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못하겠죠, 근데. 그냥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그 굉장한 불황이 오면 뭐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우리가 근데 반도체랑 조선이랑 네. 방산 쪽이 너무 경기가 좋아서 거의 지금 뭐 마지노선까지 왔다. 거기는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시장 금리가 근데 생각보다 지금 좀 높거든요. 그 주담대 대출 이자가 좀 높아요. 지금 대출 막 하다 보니까. 예, 정부가 네. 은행들을 아주 살찌우고 계시죠. 그럼 그쪽도 예금 내려가기 금리, 쉽지 않다. 아니 내려갑니다. 거기도 내려가나요? 왜냐면 너무 마진이 많이 나니까. 마진이 정말 그렇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예, 역대급 마진이 나면 네. 예, 눈치 보다가 이탈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거에 이런 정책을 쓰면은 이제 또 전월세도 지금 막 줄거든요. 특히 지금 이제 대출 받으면 실거주해라, 뭐 토어제니까 실거주해라 이런 실거주주의 정책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막 집을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또 나오잖아요. 반전세로 잠깐 대피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근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어야 전세가 내려가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규제 지역들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사고 파는 게 지금 이번에 양도세 중과 경과 규정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세 끼고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일부 매물만 전세 끼고 살 수 있을 정도니까 결국은 임대를 내줘야 되는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임대를 주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전환을 자꾸 시키려고 드는 그리고 전세 자체를 기피하는 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거기에 밀려서 갭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전세가 올라가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30만 명의
고소득 직장인들, 고소득 수출 대기업 직장인들이 이 전세를 계속 올려주는 이 집사자로 가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무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은 물려도 사서 물려라 뭐 이렇게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능력 있는 분들은 뭐 한 2년 정도는 장을 저는 좋게 보니까 2년 정도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세금 부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버티셔야 되겠지만 뭐 아닌 분들은 기다리면 또 어차피 실거주 2년 하고 팔면 되는 팔면 거라서 되니까요. 네. 2년 정도로 짧게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네, 특히 이번에 양도세 중과 경과 구정 네. 때문에 좀 금매가 나온다라고 하니 뭐 그런 거 잡을 만하지 않나 능력분들은. 2년 안에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 올 확률은 뭐 아까 말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로 뭐 보시는 경기가 거죠?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밖에 없죠.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지금 뭐 여기 거꾸로 지금 반도체가 200조씩 벌어버리면 이게 거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호르무즈 해협이 네. 장기간 계속 봉쇄된다. 그건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결국은 뭐 언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리면서 유가 내려가고 뭐 이제 그런 시기들이 올 때 경기 모멘텀들이 사실 뭐 당장 충격은 좀 있더라도 이게 또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면 그 충격이 풀리고 나면 또 오히려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경기가 지금 당장 아주 심각하게 나빠질 요인은 결국 미국의 AI 버블 붕괴되는 거 정도인데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아직 그 메가테크들의 돈이 아직은 너무나 많이 거기가 있어서 뭐 적자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프리캐시플로는 소진됐지만 네. 프리캐시플로가 소진된 거부터가 사실 투자의 시작이잖아요. 원래는 자기 돈만 갖고 투자한다는 게 네, 세상에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결국은 빌려야죠. 이제 빌리기 시작한 건데 그게 이제 빌리는데 터진다라는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터지게 놔두기에는 사실 좀 이게 AI 전쟁과 같은 거라서 그런 사실. 것도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해 줄 거니까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올 때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든 더 버티게 지속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다 무너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집이 이제 고가권이면 그냥 뭐 전월세 같은 거 좀 살면서 뭐 주식 투자를 좀 더 해서 불리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국장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한번 좀 느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훨씬 투자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막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2년 정도 방망이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라. 예, 저는 뭐 그 2년이 될지 강세장이 3년이 될지는 아무도 네. 모르지만 그래도 정책 금리와 수출이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보면 올해 내년은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강세장이 끊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변곡점이 온다는 거는 금리 인상이거나 아니면 공급이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때 공급 가지고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공급으로 안 되고. 수출이 붕괴될 때겠죠. 수출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30만 명이 네. 갑자기 안 잘리면 다행이니까 착 달라붙는 불황이 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AI 버블 붕괴겠죠. 그러면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한 2년에서 3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은 짧게 보고. 짧게 전망은 보수적으로 해야 사실 되니까. 부동산은 4년 이상 뭐 굳이 예측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정책이 막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또 바뀌네. 2022년에 뭐 전부 그러니까요. 둔촌주공 살려주기 위해서 다 그때 네. 정책 풀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불과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정부가 그 규제를 해서 오르냐, 뭐 오르기 때문에 규제하냐 이걸로 맨날 싸우시는데 뭐 역사의 오르기- 반복을 예, 보면 오르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세요?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예, 해결이 안 사회 되는 구조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나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은 다 반찬. 이게 메인 디시고 실제로 또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우리 국장이 3일 만에 20% 빠지는 거 보면서 쉬운 곳은 아니구나 다 네.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다시 또 회복을 했지만 이제 계속 올라갈 때랑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는 또 약간 심적인 이제 차이가 교훈을 있으니까. 얻게 되죠. 아 쉽지 않구나. 어디나 돈 버는 건 쉽지 않다. 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주식으로 어쨌든 돈 번 분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대기업만 아니어도 그냥 내가 주식 투자해서 뭐 요즘엔 3, 4억 벌었습니다. 5억 벌었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오는 거를 지금 정부도 되게 경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올까요? 아니면은 국장을 계속 더 끌어올려 가지고 조금 더 저는 시간을 줄 후자 같아요. 우선은 예, 네. 일단
기세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꺾이진 않았다. 그거는 이제 예, 국장에 대한 기대가 완전 꺾였으면 하루에 또 10%도 못 오르죠. 그러니까 장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기대를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은 있지만 그 우리 국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고 짜릿한 맛을 보셨던 분들이 네. 끝났다 그러고 다 던지고 다 부동산으로 온다 이건 또 좀 너무 격하고 과한 예상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 한 6개월 정도 횡보하거나 그렇죠. 막 네.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막 그런 거가 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 부총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그 자본 흐름, 자산의 흐름은 한 6개월 정도 시세 후행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또 뭐 정부도 노력- 막 지금 뭐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의도하는 저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을 키워서 부동산보다는 다른 대안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만들어 주려는 그 노력이 네. 시행되는 중인데 여기다 금리를 인상한다.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금 빼곤 다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뭐 국장보다는 미장이 더 좋고 미장이 조금 더 또 낫지만. 낫고 뭐 그렇다라는 상대적인 매력인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좀 하는 거는 맞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괜히 보수적으로 막 이렇게 현금화 많이 하고 하시는 거는 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지금 상당히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본질을 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자산 배분 잘해라. 그거만큼 확실한 건 없고 이건 증명한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리밸런싱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 좀 혼란한 시장을 좀 헤쳐나가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인터뷰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